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은 실수를 인정한다. 2. 중국이 한국 기술을 훔친다. 3. TSMC에 대한 대체 솔루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의 광물 수출 제한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제품 가격 상승, 공급 체인 불안, 그리고 대체 공급원에 대한 경쟁 압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체인 다변화와 산업혁신을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등 광물의 수출 통제 조치에 전 세계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로 한국과 일본이 비상에 걸렸다는 보도가 나오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에는 큰 타격이 없으며 오히려 상황이 역전돼 중국에게 큰일이 닥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한국을 향한 중국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를 보면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가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산업계가 촉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달 1일부터 자국 기업이 갈륨, 게르마늄을 수출하고자 할 때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심사 허가를 거치도록 했는데요. 중국이 이번에 제재에 들어간 광물은 반도체 산업에서 쓰이는 물질로 중국이 생산과 공급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 이 물질로 수출 통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갈륨의 최대 생산국으로 채굴한 갈륨을 한국을 비롯해 미국, EU, 일본에 수출해 왔었습니다. 또 다른 제재 품목인 게르마늄은 첨단 무기 제조에 필수적으로 중국은 과거 10년 동안 세계 게르마늄의 69%를 공급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수의 전문가들은 일각의 예상과 달리 한국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중국이 상황을 오판한 채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이는 몇 년 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통제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 당시에도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엔 큰 타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 일본이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도 일본 기업만 손해본 실패한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일본 의존도를 낮춰왔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지만 지난 4월 일본의 수출 통제가 모두 복원되며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했습니다. 즉 과거에 이러한 선례가 있었기에 이번 중국의 통제 조치도 사실 한국에게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건 바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제재를 할 경우 중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는 특정 국가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으나 사실 미국을 타겟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라 우리만의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중국에 엄청나게 반발하며 중국을 향한 반도체 수출 추가 제재를 당장이라도 내놓을 심산인데요. 앞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수출 제한 방침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중국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조만간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추가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기에 중국은 한국을 놓칠 수 없다는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앞서 중국은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 때에도 한국이 그 공백을 메워주길 바라는 입장을 드러냈었습니다. 미국의 맞대응 한제재 조치로 인해 중국에서 마이크론이 퇴출당하자 한국 기업에게 손을 내밀어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대신 가져가 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공백을 메우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점차 탈중국을 늘려가는 상황이다. 중국을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외신을 통해서도 조명되고 있는데 블룸버그는 한국은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이른 자리를 차지하도록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이 전 세계 주요 제조업체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중국의 공급망 의존을 낮추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2013년까지 6만 명에 이르던 삼성의 중국 내 제조 인력은 재작년 기준 1만 8천 명까지 줄어드는 등 중국 생산 의존도가 크게 낮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즉 중국이 어떠한 제재 조치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 역시 한국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나 이 가운데 삼성 역시 아무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제가 침체한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현재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값비싸게 팔아 경제에 보탬을 주고 있는데 광물 수출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이에 따른 이득을 전혀 가져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중국이 한국에 억하심정을 갖고 갈륨 수출을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경제 논리로 인해 한국에게 그렇게까지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광물 수출을 아예 막아버리면 정작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역풍이 불 곳은 중국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는 지금보다 더 최악의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안 그래도 최근 삼성이 탈중국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모로 중국에게는 한국 반도체가 아쉬운 상황인데요. 따라서 중국이 삼성 등 한국 반도체를 향해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건 중국 역시 그만큼 위험에 처하게 되기에 그런 선택을 할 리 없으며 한국은 그에 따른 역풍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사실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제재할 거였으면 앞서 마이크론을 퇴출했을 때 삼성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를 내놓았을 텐데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설득하면서 마이크론의 자리를 차지해 달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어떻게든 반도체 최신 기술을 한국으로부터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국 중국의 반도체 제재 타겟은 미국으로 중국이 규제의 칼을 휘두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의 이번 조치는 디리스킹 가속화를 이끌어 결국 중국이 역풍에 직면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총자이한 교수는 초반에는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적응할 것이라며 각국이 대체 공급처 확보에 나서며 중국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조치로 인한 금속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미국, 캐나다 등이 생산을 늘릴 수 있어 중국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출 동제 조치에 유럽연합은 중국 때문에 녹색경제 이행에 심각한 타격이 생겼다며 엄청나게 뿔이 나 있는데요.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갈륨, 게르마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 때문에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벌써부터 세계 각국 기업들은 서둘러 중국산 광물 대체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 최대 아연 제련 기업 니어스타는 광물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호주, 유럽, 미국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수입처를 찾고 있는 중으로 최근 스웨덴 통신장비 기업 에릭손도 공급망 다변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작스럽게 중국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때 아닌 한중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미일 삼각 공조를 흔들려는 모습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지난 3일 열린 한중일 삼국 협력 국제포럼에 참석해 비바람이 지나간 뒤 햇빛이 찾아오듯 중국과 한국, 일본은 손잡고 나아가 세 나라와 지역에 더 많은 공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위원은 중국의 권력 서열 24위 안에 들어가는 친강 외교부장보다 상급자로 그런 그가 행사에 참석한 건 중국이 한중일 협력을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해석입니다. 사실 그간 중국은 한중일 삼국 협력의 적극성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그랬던 중국이 한중일 협력을 강조하는 건 미국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중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물었던 중국이 공동 노력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 또한 중국의 엄청난 태도 변화입니다. 앞서 4일 한국과 중국의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 베이징에서 정격 회동하면서 전 세계 외교가의 시선이 여기에 쏠렸는데요. 지난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고 발언에 물의를 일으킨 신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사태 뒤로 처음 성사된 한중 간 고위급 소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중국의 반응은 한국에 매우 우호적이었는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동은 중국 측 초청이 있었고 정식 회담과 오찬으로 무려 3시간 이상 소통한 것으로 전해지며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중한 관계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게 소통을 했다며 중한 관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는 데 동의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매번 한중 관계 악화 책임을 한국에 물었던 중국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나 중국이 한국의 반발을 받아들여 앞서 망언으로 외교적 충돌을 일으킨 신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올해 하반기에 이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중국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역시 한국에 계속해서 추파를 던지고 있는 등 한중 관계 개선에 점점 더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중국 외교 기조의 큰 틀이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급작스럽게 바꾸는 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중국의 속내가 어떻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익에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관계를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사회를 지탱해 나갈 중국 청년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4월 실업률 통계는 중국 공산당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1%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한 건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의 물만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감으로 확산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엔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공산당 퇴진, 시진핑 퇴진 구호를 필두로 한 백지 시위가 일었는데 단순히 감염병 정책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함께 표출됐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렇듯 중국 정부는 과거 공산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이른바 린밍허우 세대가 또 다시 반기를 들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전개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알만합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최근 중국 정부가 과거 문화대혁명 시기 도시에 사는 청년들을 강제로 농촌에 보냈던 것과 유사한 청년 취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마오퍼둥은 노동을 통해 학습하고 농촌에서 배우라는 취지로 중국 각 지역 지식인과 학생들의 농촌행을 강제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광둥성이 2025년까지 대졸자 30만 명을 농촌으로 보내겠다고 한 데 이어 장수성도 농촌 취업 프로그램을 성 전체로 확대해 매년 2,000명의 대졸자를 농촌으로 보낸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중국 청년들이 실업난으로 공산당의 등을 돌리자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것으로 그런데 실제로 얼마 전 중국 정부가 중국 청년들의 취업과 중국 반도체 굴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또 다시 머리를 굴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다름 아닌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하려는 범행이 최근 밝혀지며 난리가 났는데 답 없는 중국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총성 없는 반도체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결국 한국이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참여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 IPEF가 본격적으로 협정을 타결하자 미국의 견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중국은 어떻게든 한국 반도체를 붙잡으려고 여론전까지 가세하고 있는데요. 이는 당초 중국의 예상과 달리 한국이 중국 내에서 설 자리를 잃은 마이크론의 반도체 물량을 가져가려고 애쓰지 않자 더욱더 위기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도권은 한국에게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중국에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중국 내자체적으로 별도의 반도체 공급망이 없기 때문에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앞서 중국은 삼성을 따라잡을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거액을 쏟아 부었지만
현재까지도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앞서 2014년 중국은 반도체 산업 발전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우리 돈 28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투입했는데 2019년에 뒤이어 41조 원을 또 한 차례 투입하며 국가반도체 산업투자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조업 육성 종합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내놨는데 당시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인 HSMC, 중신거지, 취안신집적회로 등이 대기금 투자를 받고 성장했는데 결과는 수조 원대 자금을 유치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공장도 돌리지 못하고 좌초했고 심지어 막대한 보조금을 노린 사기꾼들이 판을 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중국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먹튀 아니면 파산으로 인해 무더기 폐업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작년 8월까지 집계된 반도체 기업 폐업 건수는 역대 최대인 3,500여 건으로 집계됐으며 중국 정부가 교토록 염원하던 반도체 실제 자급률은 여전히 2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최악은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단 한 개의 반도체조차 만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건데 이쯤 해도 되면 과언이 중국 제조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짝퉁의 나라답게 엄청난 무리수를 두며 자국 내 최악의 반도체 상황을 타개하려 하다 최근 멀미를 잡혔는데요. 그건 바로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똑같이 베껴 중국에 만든다는 계획으로 중국만이 저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일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나 난리가 났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주요 인력을 포섭해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통째로 빼돌려 짝퉁 공장을 지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방식은 악랄했는데 삼성 상무 출신 A씨를 막대한 돈으로 회유해 삼성의 영업기밀인 반도체 공장 BED 설계 및 공정 배치도를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BED와 공정 배치도는 30나노 이하급 디램 및 낸드 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의 공정 관련 기술로 국가 핵심 기술에 지정될 만큼 극비 사안인데요. 유출된 기술들은 삼성이 30년 넘게 연구개발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발한 것으로 이번 기술 유출로 입은 삼성의 피해가 최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더구나 A씨가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복제판 공장을 지으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대담함에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대만 기업이 약정한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와 손잡은 A씨는 삼성에서 18년 동안 반도체 분야 상무 등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SK하이닉스 부사장도 여기만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옷을 벗은 A씨는 2018년 중국 청두시의 자본으로 반도체 업체를 설립했고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 판매 업체로부터 8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출신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 200여 명을 고액 연봉을 주고 영입했고 A씨는 이들 직원에게 삼성의 반도체 설계 자료를 확보해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후 A씨는 2020년 합작법인 시사들 만들어 4,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중대 범죄인데요. 이를 두고 반도체 업계에선 터질 일이 터졌다는 반응으로 A씨는 예전부터 중국 기업의 반도체 관련 컨설팅을 맡거나 중국 현지 업체 설립을 추진하는 등 떡잎부터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삼성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동체로 빼돌려 중국의 짝퉁 공장을 지으려 한 A씨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들 구속 기소했는데요.
또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물구속 기소했습니다. 우리 경제 안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엄단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동시에 복제 공장을 세우려 한 중국을 향해서도 본때를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게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인력을 빼가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중국의 헤드헌터가 반도체 개발 분야의 고급 인력 스카우트를 위해 삼성과 SK하이닉스 사옥 앞으로 출근해 대놓고 현장에서 직접 접촉을 시도할 정도인데요. 이국의 제재로 인해 미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등 미국 인력 영업이 어려워지자 한국으로 눈을 돌려 기회를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이렇게 물물 가리지 않고 있는 건 지금과 같은 상태로만 놔둬도 영락없이 침몰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인데요. 이니 외신들은 중국이 영원히 미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는 시점에 대한 전망치가 점점 늦춰지고 있는데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중국이 GDP 규모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시점을 2039년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EIU가 불과 1년 전에 제시한 전망치 2032년보다 7년 후퇴한 거였습니다. 이 외에도 골드만삭스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가 같아질 시점을 2026년으로 내다봤다가 작년에 2035년으로 바꿨고 OECD도 2018년에 제시한 전망치 2025년을 작년에 2030년으로 수정했습니다. 심지어 모레 캐피털 이코노믹스와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예측과 달리 앞으로도 미국을 영원히 추월하지 못할 것으로 진단했는데요. 이렇게 급격한 판단 변화에는 중국 성장세를 둘러싼 의문이 반영된 것으로 특히나 미국의 중국의 반도체 고립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경제연구센터는 10년 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팬데믹으로 성장들이 급락했던 2020년 수준인 2%에도 못 미칠 것으로 최악을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경쟁은 이제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산업 전쟁이며 동시에 국가 총력전이 됐는데요. 이번 일에 대해 중국이 제대로 값을 치르도록 한국이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 제재의 강도를 높일 경우 중국이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를 뺏어야 한다. 출국 정부기관 경제학자 친월링. 이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실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중국의 한 경제학자 천월림이 한 말입니다. 그는 지금 TSMC가 미국에 공장 6개를 건립하며 미국으로의 이전의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 이전 목표가 실현되게 두면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 때문에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어쩌면 가장 큰 이유가 반도체 때문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백악관 전 만보보좌관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지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TSMC 공장을 직접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글로벌 안보 포럼의 화상으로 참석해 중국이 대만에 성공적으로 침투해 장악하게 될 경우 이 공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직접 공장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TSMC 공장을 중국의 손에 떨어지도록 두면 중국이 실리콘 반도체의 새로운 석유 수출국 끼끼처럼 되는 것이며 그들이 세계 경제를 좌지무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미국과 그 동맹국이 절대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국은 반도체 패권 경쟁은 경제 안보 전쟁이라면서 중국이 최첨단 칩을 만들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게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자국에게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칩스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최근에는 유럽까지 60조 원 보조금을 주겠다며 반도체 전쟁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제재에 중국 반도체 업계가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며 중국 반도체 회사에는 7나노 공정 이하 최첨단 공정 기술이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전문가는 요즘 화제인 챗GPT 같은 첨단 엔진을 만들려면 수많은 첨단 반도체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첨단 반도체의 중국 내 반입이 완벽하게 봉쇄돼 특히 AI 분야에서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100조 원 이상을 들여 반도체 프로젝트 40개를 진행하며 자체적인 기술로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지만 아무리 발버둥져도 현격한 기술 자유를 쉽게 좁힐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반도체 패권 경쟁을 주도하는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가 최근 미국이 내놓은 집수법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대만 시장조 사업체 트렌드포스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기업이 TSMC가 될 것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수혜 기업에게 향후 10년간 우려국 투자 금지를 담은 방어막 조항을 적용하면서 TSMC의 중국 내 생산시설 확장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중국 공장을 앞으로 10년간 생산 능력을 5% 이상 늘릴 수 없어 생산 설비를 추가 확장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낸드 플래시의 층수를 제한하는 조함은 두지 않았고 웨이퍼 투입량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현재 설비 규모를 유지하면서 기술 향상을 통해 생산 증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생산 제품은 대부분 구형 공정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TSMC는 중국 난징에 28나노미터 공정 설비 확대를 추진해 올해 확장 완료 계획이었지만 미국 보조금을 받는다면 10년간 주가 생산 확장과 판매 제한을 적용받아 치명적인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28나노미터 이상 공정은 TSMC의 지난해 연매출에서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이 중국 고객사의 물량이었습니다. TSMC는 올 상반기 주문을 중국이 아닌 대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국에 공장을 짓고 보조금을 받으면 가장 큰 고객인 중국 내 생산과 판매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TSMC는 이렇게 미국의 칩스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면서도 미국 애리조나 곰짬을 건설하면서 20조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세부 영업 정보를 내놓고 초과 이해를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TSMC는 지금 이에 강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9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TSMC의 마크류 회장이 미국이 조건을 끝내 바꾸지 않는다면 워싱턴과 협력하는 것을 단념할 수 있다는 강공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 TSMC가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에 심하게 흔들리는 사이 삼성전자는 이를 오히려 기회 삼아 1위 자리를 넘보며 시장 장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보았지만 지금 속도를 내는 삼성전자는 물과 10년 만에 TSMC를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4나노미터 공정에서 업계 1위인 대만 TSMC와의 수율, 완제품 중 양품 비율, 격차를 사실상 지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7일 정보기술, IT, 팁스터, 정보유출자, 네베그너스, 리베노즈는 애플의 경영진 미팅 회의록을 인용해 4나노에서 삼성전자와 TSMC의 수는 거의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네베그너스는 이와 함께 TSMC의 3나노 공정 수율에 대해 최대 63% 수준이라며 가격이 4나노미터와 비교해 2배가 됐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4나노에서 TSMC와의 기술 생산 격차를 근접한 수준까지 추격한 뒤 3나노에서 선두 경쟁에 나서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는 진입장벽이 높은 자율주행용 반도체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부터 14나노미터 NM, 1나노미터 10억 분의 1미터 공정에서 테슬라의 3세대 자율주행 FSD
칩을 생산했고 8mm 공정에서 4세대 FSD 칩 생산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엔 자율주행 전문기업 아빠렐라와 최첨단 5mm 공정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3월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손을 잡고 새로운 차량용 칩을 만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TSMC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이 삼성전자는 늘 그렇듯 위기 속에서 더욱 더 속도를 내며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1등 기업 TSMC 흔들리고 중국 반도체가 봉쇄되는 사이 자신들이 한국을 이기겠다고 또다시 일본이 뭉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2나노 이하 기술 개발에 또다시 도요타, 소니, 키오시아, 소프트뱅크 등 10개 회사가 일본 반도체의 부활을 목표로 나피더스라는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나피더스는 라틴어로 빠르다라는 말인데 이를 드림팀이라고 부르며 한국을 추격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경험과 기술력이 없지만 미국, 대만과 손을 잡고 반전을 일으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TSMC는 일본의 거액의 보조금을 받아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현재 공장을 지어도 인재 부족으로 일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재가 매년 1000명씩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가전, 디스플레이, 조선, 반도체에서 경쟁에서 밀릴 때마다 정부와 기업들이 힘을 합쳐 일장기 연합을 만들었지만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연합을 일장기가 아닌 빠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로 세련되게 바꿨지만 역시나 힘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굴기를 시작부터 함께했다는 이명규 전 삼성전자 사장은 이번 미중의 패권 경쟁이 한국 반도체가 세계를 쥘 절호의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이명규 전 사장은 13억 인구의 중국은 내수 시장 규모가 커서 부품 소재를 싹 쓸어가서 우리가 먹을 게 없지만 그에 반해 3억 인구의 미국은 하이테크 산업에서 한국, 일본, 대만이라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역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볼모로 잡힌 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생산은 원가 경쟁력 문제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중심이 우리 쪽으로 넘어올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 주격을 차단해주는 현 상황은 우리에게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위런 버핏이 대만 TSMC 주식을 급히 매각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유를 묻자 그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은 버핏이 중국과 대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술렁였는데 이런 가운데 한 국내 경제 전문가는 이 상황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에서도 삼성전자가 TSMC의 대안업체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